1476년 11월 창덕궁에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꿀 신호탄이었다.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난 이융은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며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군주가 될 운명이었다. 그의 생모는 윤씨, 훗날 패비윤씨로 불리게 될 여인으로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겸비한 왕비였다. 어린 이융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평온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며 궁중의 스승들로부터 경전과 시문을 배우며 장래 군주로서의 소양을 쌓아갔다. 특히 그는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짓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활쾌하고 당당한 성격으로 주변의 사랑을 받았다. 성종은 이런 맏아들을 무척 아꼈고 일찍부터 세자로 책봉하여 제왕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1479년 그의 삶에 첫 번째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생모 윤씨가 성종의 분노를 사 폐위되고 사사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3살에 불과했던 이융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충격은 그의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았다. 성종은 아들에게 생모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이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을 가슴 속에 묻어둔 채 성장해야 했다. 새로운 왕비로 들어온 정현왕후 윤씨는 이융을 친자식처럼 돌보려 애썼지만 아이의 마음속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다. 이융은 겉으로는 밝고 총명한 세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쓸쓸함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왜 아무도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성장하면서 이융은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경전 암송은 물론이고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예도 수준급이었다. 성종은 아들의 재능에 만족해하며 더욱 엄격하게 제왕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이융의 성격에는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릴 때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서 점점 예민하고 의심 많은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1494년 18세가 된 이융은 거창군 신수근의 딸과 혼인했다. 신수근은 성종의 총신이었고 이 혼인은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왕세자빈이 된 신씨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지만 이융은 혼인 생활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면서 이융의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9세의 나이로 조선 제10대 왕위에 올라 연산군이 된 것이다. 즉 이 초기 연산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를 보여주었다. 성종 때부터 중용되던 신하들을 그대로 기용했고 학문을 숭상하며 문물제도를 정비하려 노력했다. 특히 그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여 궁중에서 시회를 자주 열었고 재능 있는 문인들을 가까이 두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그는 은밀히 생모 윤씨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헤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왕이 된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연산군은 점차 신하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특히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깊은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1498년 연산군 4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김일손이 사초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이 사건에서 연산군은 처음으로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다. 김종직의 문인들과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통치 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려는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왕권을 절대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점점 더 전제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기 싫어했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다. 동시에 그는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궁중에서는 연일 잔치가 열렸고 기생들과 광대들이 궁궐을 드나들었다. 연산군은 음악과 춤을 좋아했고 특히 기생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1504년 연산군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생모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된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연산군은 생모가 성종에 의해 사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조정의 핵심 인물들, 특히 생모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신하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의문이 해결되자 대신 분노와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생모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연산군은 생모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했던 신하들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유배시켰다. 윤필상, 한명회 등 성종 때의 중신들이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도 부관참 시당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생모 윤 씨를 제헌왕후로 추존하고 능을 새로 조성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복수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더욱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그는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불러들였고 연일 향연을 베풀었다. 이런 가운데 1504년 어느 봄날 연산군의 운명을 바꿀 한 여인이 궁궐에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장녹수였다. 본래 평양 기생이었던 장녹수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시와 가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특히 그녀의 눈에는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영리함과 야심이 서려 있었다. 장녹수가 처음 궁궐에 들어온 것은 평양에서 열린 잔치에서 연산군의 눈에 띄면서부터였다. 당시 연산군은 평양으로 행차했다가 그곳에서 열린 기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여러 기생들이 차례로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연산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에 등장한 장녹수였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와 우아하면서도 요염한 춤을 추었고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에 연산군은 단번에 매료되고 말았다. 저 기생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산군이 물었다. 장녹수라고 하옵니다, 전하. 장녹수. 참으로 아름답구나. 당장 궁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시작된 연산군과 장녹수의 인연은 곧 조선왕조를 뒤흔들 사랑으로 발전했다. 장녹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총명했고 무엇보다 연산군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연산군이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로 괴로워할 때 장녹수는 다른 누구보다 그의 마음을 헤아렸다. 전하, 어머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제는 전하께서 그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녹수는 연산군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복수심을 부추겼다. 그녀는 연산군이 원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이 그는 생모를 잃은 슬픔과 신하들에 대한 불신을 잊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도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장녹수는 연산군이 지은 시에 화답하며 그의 문학적 재능을 칭찬했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시를 지어 연산군을 즐겁게 했다. 녹수야, 너만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연산군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나를 속이려 하지만 너만은 진실하다. 장녹수는 이런 연산군의 신뢰를 교묘히 이용했다. 그녀는 점차 연산군의 정사에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관리의 임명과 해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1505년 연산군은 장녹수를 수경으로 책봉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기생 출신이 왕의 후궁이 되는 것은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다. 녹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녀가 기생 출신이라고 해서 어찌하겠는가.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장녹수가 수경이 된 후 궁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족들을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고 연산군은 이를 기꺼이 허락했다. 장녹수의 오빠 장한필은 높은 관직에 올랐고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출세의 길이 열렸다. 반면 장녹수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둘궁에서 쫓겨났다. 장녹수는 또한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을 부추겼다. 그녀는 더 화려한 잔치, 더 아름다운 궁궐, 더 진귀한 보물들을 원했고 연산군은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다. 특히 장녹수를 위해 지어진 별궁은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다. 온갖 진주와 비단으로 장식된 이 별궁에서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향락에 빠져 지냈다. 전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전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전하는 하늘이 내린 천자이시니까요. 장녹수는 이렇게 말하며 연산군의 자존심을 부추겼다. 그녀의 이런 말들은 연산군으로 하여금 더욱 절대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계산적이고 냉철한 여인이었다. 연산군에 대한 사랑도 진실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려는 현실적인 욕망도 강했다. 그녀는 연산군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장녹수는 더욱 연산군에게 매달렸고 그를 다른 여인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후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연산군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여인들을 궁에서 내쫓기도 했다. 연산군은 이런 장녹수의 질투를 오히려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장녹수와 연산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다.
신하들은 장녹수가 연산군을 조종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견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장녹수를 비판하는 신하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장녹수에 대해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신하는 즉시 처벌받았다. 감히 내 사랑하는 여인을 비방하다니 연산군은 분노했다. 녹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은 왜 그녀를 미워하느냐? 특히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새로운 형태의 오락을 제안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가면무도회를 열자고 했고 연산군은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다. 밤마다 궁궐에서는 기생들과 광대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기괴한 잔치가 벌어졌다. 연산군과 장녹수도 화려한 가면을 쓰고 이런 잔치에 참여했다. 전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장녹수가 말했다. 그렇다. 가면 뒤에서만이 나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향락도 연산군의 내면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다. 가면을 벗으면 그는 여전히 외로운 왕이었고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신하들에 대한 불신이 그를 괴롭혔다. 장녹수는 이런 연산군을 보며 때로는 연민을 느꼈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변덕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1506년 들어 장녹수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사에 개입했고 연산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와 상의했다. 장녹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신하들을 승진시키고 미워하는 신하들을 좌천시켰다. 조정은 사실상 장녹수에 의해 좌우되었다. 하지만 장녹수도 연산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고 때로는 장녹수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이런 연산군을 달래기 위해 더욱 애썼지만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녹수야, 너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것이냐? 어느 날 밤 연산군이 갑자기 물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전하를 배신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전하만이 전부입니다. 장녹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너조차도. 이런 연산군의 모습에 장녹수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녀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변덕스러움과 잔인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연산군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녀의 운명도 위태로울 것이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녀는 새로운 오락거리를 만들어 연산군을 즐겁게 했고 온갖 아첨과 찬사로 그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 어둠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신하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1506년 여름, 연산군과 장녹수는 함께 별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둘은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연산군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녹수야,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연산군이 갑자기 물었다. 전하, 저는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너의 사랑은 알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그들은 모두 나를 두려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는다.
장녹수는 이런 연산군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실 연산군 자신도 장녹수의 사랑이 진실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은 도를 넘어섰다. 그는 궁궐 곳곳에 연못을 파고 누각을 세웠으며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전국 각지에서 곡물이 끊임없이 궁으로 들어왔지만 연산군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연산군은 또한 학문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 사림들을 경계하여 향교와 서원의 기능을 제한했고 서적을 불태우기도 했다. 특히 역사서들 중에서 자신이나 생모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내어 삭제하거나 개작하도록 명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연산군의 사치를 위해 세금은 계속 올랐고 부역도 늘어났다. 전국 곳곳에서 미녀를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특히 지방관리들이 연산군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아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농민들은 도적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해졌고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팽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 사이에서는 연산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타진하던 것이 점차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성이한, 유자광 같은 연산군의 측근들조차 그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특히 왕실의 어른들과 종친들은 연산군의 행위가 왕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1506년 9월 마침내 신하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박원종, 성이한, 유순 등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연산군의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진성대군은 연산군과 달리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신하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반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장녹수의 존재였다. 그들은 장녹수가 연산군을 조종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반정이 성공하면 그녀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장녹수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연산군에게 경고했다. 전하, 신하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혹시 불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소리냐? 감히 누가 나를 거역한단 말이냐? 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하가 위험하다는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장녹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누구도 감히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산군의 안일함은 결국 그의 파멸을 앞당겼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것은 9월 2일 새벽이었다. 박원종 등이 이끄는 반정군이 창덕궁을 포위하고 연산군에게 퇴위를 요구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항복했다. 반정군이 궁궐로 몰려들었을 때 장녹수는 연산군 곁에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연산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녹수야. 나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장녹수는 연산군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순간만큼은 권력이나 이익을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진실한 감정이 흘렀다. 전하, 저는 끝까지 전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정군은 두 사람을 분리시켰다. 연산군은 왕에서 연산군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장녹수는 따로 구금되었다. 평생을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다. 장녹수의 최후는 비참했다. 반정 세력들은 그녀를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요부로 규정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다. 장녹수는 모진 고문을 받으며 연산군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당했지만 끝까지 연산군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나는 패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비록 그것이 나라를 어지럽혔다 하더라도 내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장녹수는 결국 처형되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연산군과 함께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강화도에 유배된 연산군은 장녹수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유배지에서 그가 쓴 시에는 장녹수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절절히 담겨 있었다. 꽃다운 그대여 어디로 갔는가. 함께 보던 달빛만 홀로 비추네. 내 때문에 꺾인 꽃이 피 원망스럽고 이 몸이 천추의 한이 되도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했다. 권력을 잃고 사랑하는 여인마저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장녹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더 간절히 그리워했다. 유배지에서의 연산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했던 궁정 생활을 잃고 초라한 유배지에서 지내게 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장녹수의 죽음은 연산군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장녹수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밤마다 그는 장녹수를 부르며 울부짖었고 그녀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을 되새겼다. 녹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왕이라면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다니. 연산군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다. 장녹수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 그리고 급작스럽게 바뀐 환경으로 인한 충격이 그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렸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쓸쓸한 유백에게 불과했다. 연산군은 또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은 반성에 잠겼다. 생모 윤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심에 사로잡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 장녹수와의 사랑에 빠져 나라시를 소홀히 한 것, 신하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등 자신의 잘못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내가 만약 어머니의 한을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면, 만약 녹수와의 사랑을 절제했다면, 만약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연산군은 자신의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장녹수,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1506년 11월 유배된 지 2달 만에 연산군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31세였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신적 충격과 병고로 인한 자연사라는 것이 정설이다.